단 9살, 태평양을 건넌 소년의 홀로서기. 손에 쥔 것은 성경책 한 권과 미국행 티켓뿐. 9살짜리 어린 소년이 홀로 거대한 배에 올랐습니다. 조국 땅이 눈앞에서 점점 멀어질 때 소년 유일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매정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알아주는 상상이었던 아버지 유기현은 자식들을 품 안에서 안락하게 키우기보다 거친 풍파를 마치며 민족의 리더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기울어가는 조국을 구하려면 더 넓은 세상에서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눈물의 신앙적 결단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인천항을 떠난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배멀미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미국 땅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뿐이었고, 생전 처음 보는 푸른 눈의 서양 사람들은 소년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소년에게 미국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운 소년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브래스카의 혹독한 추위와 눈물 젖은 땅,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정착한 유일한은 한 신실한 기독교인 부부의 가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유학생활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드넓은 옥수수 농장으로 나가 거친 농일과 가축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손등이 트고 갈라지는 아픔 속에서도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영어 사전을 뒤적이며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과 무시가 막히게 찾아올 때마다 소년 유일한을 지탱해 준 것은 단 2가지였습니다. 새벽마다 머나먼 조선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의 뒷모습, 아버지가 손에 쥐어주며 낙심할 때마다 읽어라 하셨던 품속의 낡은 성경책. 그는 소년 시절부터 정신력이 남달랐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늘 조국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박용만 박사가 이끄는 네브래스카 한인 소년병 학교에 잦은 입단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또래 아이들이 쉬는 것과 달리 유일한은 떼약볕 아래에서 무거운 총을 메고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내 몸이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새벽에는 어두운 거리를 달리며 신문을 배달했고 주말에는 거친 부두 노동과 공장 자비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멀고 낯선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도끼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간 소년은 마침내 미국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미시간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하게 됩니다. 지독한 외로움을 기도로 버텨낸 끝에 훗날 위대한 청년 사업가가 될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대성공, 그러나 거룩한 찔림으로 선택한 귀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청년 유일한은 대학 시절부터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졸업 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드포울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창업을 향한 불꽃이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대학 동창이었던 스미스와 함께 큰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했던 아시아의 식재료, 바로 숙주나물 통조림을 다루는 라초일라초어의 식품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대적 중이었습니다. 숙주나물이 쉽게 상한다는 단점을 통조림 기술로 완벽하게 해결하자 미국 전역의 대형 마트와 중식당에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회사는 눈부시게 성장했고 청년 사업가 유일한에게는 엄청난 부와 명예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그를 주목했고 가만히 머물러만 있어도 평생을 미국의 상류사회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탄탄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926년 눈물의 귀국과 충격적인 조선의 현실. 1926년 유일한은 사업차, 그리고 21년 만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기 위해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오랜 유학 생활 끝에 금연 향하는 길이었기에 마음이 설렜을 법도 하지만 인천항에 내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조국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비참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온 국토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거리의 백성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전염병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간단한 소독약이나 소화제 혹은 결핵약 같은 기초적인 의약품조차 없어서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절 의사였던 그의 아내 호미리 여사와 함께 목격한 조국의 모습은 통곡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앓아누운 동포들의 신음소리가 밤마다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미국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청년, 유일한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거룩한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일하나, 너는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배불리 먹고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왜 내 형제와 동포들은 이곳에서 약한 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느냐?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진 그 많은 물질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순간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거둔 대성공은 자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고통과 신음 속에 신음하는 조국과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신 거룩한 마중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미국에서 운영하던 유망한 라초의 회사의 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주변의 미국 친구들은 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은 사업을 두고 그 낙후된 곳으로 가느냐며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고 교육받은 국민만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적 신념과 애국심을 가지고 그는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의 문을 열게 됩니다. 버드나무 아래 피어난 신앙의 기업, 돈이 아닌 사람을 치료하다. 유한양행이 설립되자마자 유일한 박사는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로고로 푸른 버드나무를 채택했습니다. 이 버드나무에는 깊은 신앙적 고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 푸른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쉬며 건강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나무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가 조선 땅에서 펼친 경영 철학은 당시 일제강점기의 상식과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파격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1점, 약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장사 도구가 아니다. 당시 수많은 제약업자들은 귀한 약재를 독점해 비싼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박사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흔하고 치명적이었던 기생충 약이나 결핵약, 소독약 등을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해와 원가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했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이렇게 팔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라고 만류할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한양행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동포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2점, 정직의 기적, 칼날 같은 세무조사를 감동시키다. 유한양행이 민족 기업으로 점점 성장하자 일제와 그 이후의 독재 정권은 유일한 박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권은 정치 자금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해왔고 편법과 뇌물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박사는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눈밖에 난 유한양행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느 날 고강도의 표적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몇 주 동안 회사의 모든 장부와 영수증, 심지어 유 박사의 개인 지출 내역까지 탈탈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 기업을 문 닫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조사관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10원짜리 하나, 세금 영수증 하나 틀리는 게 없는가? 이 기업은 털어도 먼지 대신 향기가 나는구나.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의무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 자세라고 믿었던 유 박사의 신념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관들은 처벌 대신 존경의 경례를 붙이며 철수했고 유한양행은 국가로부터 성실납세 세액 표창을 받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유일한 박사에게 기업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룩한 일터였기에 거짓과 편법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청지기, 마지막 유언장과 남겨진 위대한 유산. 시간이 흘러 1971년 3월 11일 평생을 조국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거목 유일한 박사가 향년 76세를 일기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그의 친필 유언장은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며 엄청난 충격과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 내용 중 1점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시까지 필요한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 전한다. 2점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주었으니 앞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라. 회사 경영권과 주식은 단 1%도 물려주지 않는다. 3점 나의 소유 주식 14만 900여 주를 포함한 모든 개인 재산은 한국사회당학육재단연 유한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이 재산은 우리나라의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및 사회환원 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하라. 자신의 피땀과 눈물로 일군 대한민국 최고 제약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친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의 통째로 돌려준 것입니다. 보통의 기업들이 자식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뜻이 온전히 옳다며 흔쾌히 그 위대한 결정을 존경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구두 2켤레와 만년필 한 자루. 거대 기업의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방을 정리하던 직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남긴 개인 소지품은 평소에 늘 꿰매어 신던 낡은 구두 2켤레, 빛바랜 양복 3벌, 그리고 늘 주머니에 꽂혀있던 만년필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대기업 회장의 유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검소함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일 뿐이다. 갈 때가 되었으니 원래의 주인인 우리 사회와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늘로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유일한 박사가 보여준 신앙은 매주 일요일 교회 의자에만 머무는 박제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어둠 속에서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리고 자본의 탐욕이 소용돌이치는 비즈니스의 세계 한복판에서 정직과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 낸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쌓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입니까? 시대의 거목 유일한 박사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지막하지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 물질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뜻을 받드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